만약에 선거 공보라든가 홍보물에 이게 허위사실 공표가 들어가면은 실제로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말실수라든가 착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요. 기소 유예되거나 이 경고 차원에서 끝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이 TV 토론에서 나왔던 말실수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걸 가지고 징역 2년 구형이다. 이러니까 이게 기가 차는 부분입니다. 네. 정치인들의 거짓말에 대해서 그동안에 상당히 관대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이게 단순히 김문기 씨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아까 압박이라고 그러셨는데 협박이라고 표현했어요. 본인은 협박과 압박은 좀 다르죠. 그런데다가 이게 대장동, 백현동 옹벽 아파트 건설과 상당히 그 관련되어 있는 허위사실 유포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이 문제의 심각성이 큰 겁니다. 네. 예를 든다면은 백현동 같은 경우는 그 브로커인 김인섭 씨와 또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가 상당히 밀접하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이라는 최고 수준의 구형에 정치권 온도차가 극명합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말 그대로 사냥했다면서 법원의 유죄 선고를 압박하는 정략적 구형이다 이런 지적을 했네요. 이게 이제 선거법에 이제 허위사실 공표인데요. 네. 허위사실 공표에 징역 2년 구형 나오는 거 저도 20년 만에 처음 봤습니다. 네. 보통 이제 이 허위사실 공표 같은 경우에도 이게 본인이 당선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상대방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또 형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문서상에 나오느냐 그리고 구두로 아느냐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요. 만약에 선거 공보라든가 홍보물에 이게 허위사실 공표가 들어가면은 실제로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말실수라든가 착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요. 기소 유예되거나 이 경고 차원에서 끝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이 TV 토론에서 나왔던 말실수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걸 가지고 징역 2년 구형이다. 이러니까 이게 기가 차는 부분입니다. 네. 이 내용이 뭔가 하면요. 김문기 씨를 아느냐라고 하니까 잘 모릅니다 했습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뇌를 탐색하지 않으면은 법률적으로 이걸 확인할 수 없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국토부에서 공문이 왔는데 압박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압박감을 느끼는 게 심리적 상태인데 이걸 우리가 법률적 잣대로서 규정할 수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 징역 2년이라는 것 자체가 이른바 이 정치 검찰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 사냥이 아닌가라고 네.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정우김 전 의원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권 지형에도 영향을 줄 텐데요. 최종심까지는 시간이 꽤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던데 대선을 하면 어떤 변수가 될까요? 1심에 어떤 판결을 받느냐에 따라서도 요동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고요. 네. 이게 참 우리나라 정치의 특성인 것 같은데 만약에 외국에서 유력한 당의 주자가 이런 선거법에 위반돼서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러면은 외국의 정당에서는 그건 그 사람의 일이고 네. 정당 자체는 정당의 일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굉장히 사람 중심, 인물 중심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1심에서 만약에 선거법 위반에 준하는 그런 선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도 겉으로는 정중동일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그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그리고 네. 사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민주당도 대안도 좀 추구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굉장히 1인 중심의 정당으로 아직까지 이렇게 똘똘 이렇게 묶여 있다라는 게 좀 의아스러울 정도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벌금 얼마가 나왔다. 이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당대표의 신뢰에 상당히 영향을 가는 것인데 네.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그러면은 아마 대선 가도에 날개를 단 것이 되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정치인들의 거짓말에 대해서 그동안에 상당히 관대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이게 단순히 김문기 씨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아까 압박이라고 그러셨는데 협박이라고 표현했어요. 본인은 협박과 압박은 좀 다르죠. 그런데다가 이게 대장동, 백현동 옹벽 아파트 건설과 상당히 그 관련되어 있는 허위사실 유포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이 문제의 심각성이 큰 겁니다. 네. 예를 든다면은 백현동 같은 경우는 그 브로커인 김인섭 씨와 또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가 상당히 밀접하지 않습니까? 네.
박지원 부원장님, 어떤 판단이 나오든 2심, 3심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당내 상황은 좀 잘 아시는 편인데 대선 정부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뭐 당에서는 특히 이제 이 선거법 관련해서는 별 걱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네. 1심에서 무죄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뭐 2심, 3심 뭐 또 하겠죠, 검찰에서. 네. 2심, 3심 갑니다만은 이 검찰 독재 정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한편으로서의 면죄부가 되어 가지고 저는 뭐 정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봐요. 이게 뭐 네. 한두 건도 아니고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게 해서 모든 정치인들의 행동들을 가지고 옮아매 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만약에 영향을 미쳤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대권 주자들 중에 1등이 나오고 지지율 40%까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송호김 전 의원님, 다음 달 16일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호남에서 월세살이를 하면서 선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도 이번 주 전남, 영광, 곡성을 직접 찾는다고 하는데요. 지금 불붙은 경쟁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판이 커지고요. 네. 이제 호남에서 적자가 누군지 경쟁하는 상황인데다가 또 하필이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지금 걸려 있는 상황 아닙니까?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고 정치는 생물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조국 대표가 지난번에 무슨 방송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본인이 심상정이었다면 자기는 포기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니고 사법 리스크가 만약에 완전히 구체화하는 경우에 그러면은 야권에서는 새로운 대안을 또 찾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런 가정과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하는 정치인이 과연 조국 하나뿐이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보궐선거이긴 하지만 곡성과 영광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재명과 조국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더군다나 호남은 말입니다. 이번에 민주당의 그 당 지도부를 보면은 호남 소외론을 느끼기에 충분한 지도부 구성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선명성이라든지 차별화라든지 또 텃밭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고 어떤 인물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많다 보니까 서로 우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조국 대표를 비판하는 이야기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게 정치 현실입니다. 박 부원장님은 이번 재보궐선거 판세 분석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호남에서 뭐 제가 수치까지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7대3 정도로 민주당이 이길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뭐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호남에서 이렇게 경쟁하는 거는 두 당이 다 헛심 쓰는 거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표현하자면은 일본 제국주의가 침략해서 장개석과 이 모택동이 연합전선을 구축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역 선거 이게 사실 지방자치라는 생활 정치잖아요. 네. 여기에 양당이 지도부까지 내려가 가지고 이렇게 전국적 이슈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네. 지금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 투쟁과 또는 뭐 조국 당에서 내세웠던 조기 종식, 검찰 독재 종식 이런 것들에 집중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